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실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근원에는 삶에 대한 집착, 그 자체가 인간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하네요. 더 많이 벌고자 하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자체가 사실은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꾸려가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 사이로 만나 10년을 넘게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1년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숨 쉬는 것만 봐도 설레고 좋던 사람도 그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심장이 멈춰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뛰지 않으면서 온갖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한결같음과 우직함이 좋았습니다. 편하게 그리고 오래 만나온 덕에 시댁과도 오래전부터 인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서로의 집에 초대해 가벼운 분위기에서 식사도 자주 하는 편이었죠. 저와 남편이 더 가깝고 진지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계기 중 하나가 도련님이 저희 친정에서 하숙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준비하던 시기쯤 해서 도련님은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댁은 지방이고 도련님이 합격한 대학은 서울에 소재한 곳이어서 도련님은 기숙사 입소를 신청했고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선발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을 펑펑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재력이 넘치는 집안은 또 아니었기에 부모님에게 부담을 지워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당시 도련님은 소위 멘붕 상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가 반값이 워낙 비싸야 말이죠. 거기다 입학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구하려 했으니 될 턱이 없었죠. 그런 도련님에게 저희 집에서의 하숙을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시야 결혼까진 생각 안 했어도 몇 년 사귄 남자친구의 동생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셨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대학 졸업까지 저희 집에서 하숙하게 되었고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저는 남친보다 남친의 동생인 도련님 얼굴을 더 자주 봤을 거예요. 남자친구의 동생이라고 해도 남자이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생각 외로 도련님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한 데다 예의도 바르고 배려심까지 있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얼굴을 보니 내 친동생처럼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전 외동이라 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꿈을 이룬 기분이기도 했어요. 남편도 모르는 도련님의 대학생활 비하인드 스토리나 연애사도 저에게는 다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저와 도련님의 사이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시댁 식구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 뿐이라 어머님 역시 그때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희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갈 때는 며느리나 사돈댁이나 우리 아들에겐 오히려 과분하지 하시면서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이 결혼을 더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30대 초반 각자의 직장 생활이 안정기에 들어갈 때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진 못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자녀 계획이 있었고 임신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상의를 끝냈고 실제로 1년 만에 임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6주 차쯤이었을까요? 아이의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다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후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일도 그만두었고 유산은 한 번 하고 나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운동부터 음식까지 전문 지식까지 배워가며 관리해 나갔죠. 그리고 1년 뒤 기적적으로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 임신이 어려운 체질을 타고난 거였을까요? 임신 중에 담석 때문에 응급실에 몇 차례나 실려가야 했고 아이 때문에 진통제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는커녕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사도 남편도 이 정도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실신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저는 오로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버텼어요. 하지만 저의 정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두 번째로 저를 찾아와 준 아이도 결국 7개월 만에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임신 중후기에 접어들면 유산 위험이 확 낮아진다는 이야기에 저와 남편 모두 앞으로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세상과 만날 아이 생각에 들떠 아이방을 미리 꾸며놓았었어요. 성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가득한 예쁘고 귀여운 방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 방의 작고 깜찍한 침대에 아이를 뉘어볼 기회는 저희에게 주어지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밤 미친 사람처럼 아이 방으로 들어가 빈 침대를 부여잡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걸 보는 남편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남편은 저에게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 다른 생각 말고 당신하고 나만 생각하자.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이 최우선이야. 하고 위로해주며 다독여주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인공수정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무리했다가는 제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어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 몸을 해치면서까지 아이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극구 말려서 결국 임신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동안은 지나가는 유모차만 봐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픔을 추스르며 복직 준비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련님께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4년간 하숙하며 친형제인 남편보다 저를 더 친누나처럼 믿고 의지했던 도련님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보다 저에게 먼저 상담하곤 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런 일도 있었는데다가 도련님도 막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가며 달라진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시기였기에 연락이 뜸한 차였죠. 그래서 직장생활 고민인가 했는데 도련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한 달 정도 잠깐 만난 여자가 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 와서 임신했다고 하네요. 도련님이 만났던 여자라면 잠깐 만난 사이라도 제가 거의 다 이름을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정말 도련님의 표현대로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도련님이 이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제 입장에서도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도련님은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아이라고 하니 제가 책임져야죠. 하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결국 책임감 강하고 사람 좋은 도련님은 그 여자분과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는 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도련님의 뜻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물론 결정은 도련님이 하시는 거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저로서는 도련님께 조금 실망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제가 도련님의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도련님을 격려도 해주었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형수가 한번 만나봐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동서가 될 여자를 제가 먼저 만나 어떤 사람인지 미리 보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뜻이었죠. 도련님이 저를 정말 믿고 의지하는 만큼 제 책임감도 막중했기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동서를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예비 동서의 모습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지금까지 도련님의 연애 스타일이나 취향을 제가 모두 알고 있었기에 인형처럼 깎은 듯 예쁜 미모에 깡마른 몸매, 한 마리의 학처럼 고고한 태도며 자존심도 세 보이고 깐깐해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도련님이 선호하던 여성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자신의 외모에 각별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외모 지상주의가 상당히 심한 것은 은연중에 툭툭 내뱉는 말에서 모두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여자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예뻐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오빠가 자기 형수가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기대 엄청 했는데 따로 피부 관리 같은 건 안 받으시죠? 그나저나 평생 아이 가지기 힘든 처지시라면서요? 정말 안 됐네요. 이제 나이도 젊지 않으신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임신은 더 힘들어질 테고 전 오빠랑 하룻밤 만에 아이가 들어섰으니 전 솔직히 속도 위반이라 걱정 많이 했는데 아들 둘인 집에 큰며느리가 불임이라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싶어 좀 다행이란 생각도 들어요. 이 집안에서 대의를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웃는 얼굴로 사람 자존심을 은근슬쩍 건드리는 콧대 높은 아가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요즘은 아이가 혼수 아니겠어요? 라며 자신은 식을 올리기도 전부터 대를 이을 아이를 품고 있고 저는 불임인 처지인 것을 비교하며 자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계속 강조했죠. 솔직히 저는 도련님에게도 이야기했듯 남들이 다 속도 위반이라고 욕해도 도련님과 동서편에 서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동서가 하는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주 뼈대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인 것처럼 말끝마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꺼내며 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자기 입지를 세운 데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못돼 먹은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상처도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니요. 아이를 낳아야 제대로 된 몫을 하는 며느리이고 그러니 저는 며느리 자격이 없고 자기는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이 훨씬 좋은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일부러 어필하는 듯 했죠. 제 처지와 자기를 비교하며 우쭐해야 하는 게 한눈에도 보였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어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을 물을 수는 없지만 영 찝찝한 기분이었죠. 그러나 저의 이런 우려는 모른 채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저나 도련님이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였죠.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제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난 아무래도 그 여자 미심쩍어요. 사귄 것도 아니고 잠깐 호감 갖고 만났던 사이라는데 내 동생이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닐 애도 아니고 그런 실수할 애도 아니고 내가 걔를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 임신했다, 네 아기다 하고 주장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 난 영 찝찝해요. 남편이 그렇게 저와 어머니 셋이 있을 때 슬쩍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가 진심으로 화가 나신 표정으로 한 소리를 하셨어요. 늘 인자하신 어머니셨기에 그렇게 화내시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너는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 그렇게 꼭 입을 대야겠니? 그럼 새아가가 될 아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이, 전 그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나요. 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너는. 네 동생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배척하려면 못 써.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덜컥 겁부터 날 텐데. 응? 요즘 세상에 병원 간다는 소리 안 하고 나와서 이쁘게 잘 기르고 싶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 남편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더는 말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괜히 속 좁은 사람이 되긴 싫어서 예비동서와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 역시 저 못지않게 제 2번의 유산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동서는 임신 초기부터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모두 아이는 없어도 괜찮다, 네가 건강한 게 최고다 하고 말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서는 동서에게 산후조리원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최고급으로 해주려고 했고 안 그래도 콧대 높던 동서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기만 했어요. 동서의 배는 점차 불러왔고 막달이 다 되어가자 동서는 아예 작정하고 저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더군요. 아, 형님, 멜론 좀 사다 주시겠어요? 우리 금쪽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몸이 무거워서. 동서, 그 정도는 쉬엄쉬엄 운동할 겸 할 수 있잖아. 너무 집에만 있어도 아가한테 안 좋아. 적당히 운동도 하고 해야지. 형님, 설마 아직도 꽁이 계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산후조리원 이야기 나왔을 때도 은근슬쩍 질투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 의견 내셨었잖아요. 설마 제가 가족들 관심 독차지하고 고급으로 누린다고 시기라도 하시는 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사다 줄게 멜론. 전 동서 임신에 질투하는 속 좁고 나쁜 형님으로 비춰지기 싫어서 꾹 참고 동서의 수발까지 다 들어야 했어요. 그 정도는 약과였죠. 형님, 제가 유모차를 보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드네요. 형님이 좀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제가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몸을 구부릴 수가 없어서 시간 되시면 빨래 좀 널어주고 가세요. 애기 아빠는 오늘 야근이라는데 빨래 이대로 두면 꿉꿉할 것 같아서. 형님, 제가 먹고 싶어서 사과를 좀 샀는데 갑자기 배가 당기는 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네요. 와서 좀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집도 별로 안 머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로운 것들까지 굳이 저를 불러 왕복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꼴을 견디기 힘들어 컨디션도 좋지 않은 몸으로 복직을 서두르고 있었으니 당시 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얼마 후 동서가 산 달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20년 지기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다 만나게 되었어요.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바람도 쐴 겸 해서 나가게 되었죠.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 부부 동반 모임도 가끔이나마 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성형외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남편이 병원 위치를 이전하게 되면서 거리도 멀어지고 부부가 모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바람에 그동안 통 만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나마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지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서 이야기도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동서 외모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예쁘긴 정말 예쁘다. 처음 만났을 때 난 인형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다. 라며 맨 얼굴도 그렇게 뽀얗고 눈도 크고 이쁠 수가 없다며 칭찬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예쁘냐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전에 도련님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야, 이거 자연 아니야. 내가 성형외과 의사랑 살잖아. 이거 완전히 인조인간 수준인데?
에이, 쌍꺼풀은 했다고 하던데 난 봐도 모르겠던데? 자연미인이라는 것 같던데. 아니야.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알지. 나도 사무 보면서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하루에 인조인간을 10명은 본다고. 이건 진짜 내가 학답할 수 있는데 절대 자연미인 아니야. 그러면서 친구는 동서의 사진을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디는 뭐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친구는 그러고도 한동안 동서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가 저녁 먹을 시간쯤 돼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친구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엉겹결에 대강살인 식사를 함께 하는데 친구가 저녁은 먹는 등 마는 등 하더니 상도 치우기 전에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기 이거 좀 봐봐. 내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 기억이 나서 찾아봤거든. 원래 이거 함부로 보여주는 거 불법인데 내가 너라서 위험 감수하고 보여주는 거야. 남편의 병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일하며 사무 업무와 고객 대면 업무 대부분을 보고 있는 친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객의 정보이기에 꼼꼼히 메모해 놓는 편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 기억력도 좋은 편이었죠. 친구는 동서가 자기 남편 병원의 고객이었음을 기억하고 서류를 찾아보았고 동서가 성형수술을 위해 상담받으러 왔을 때부터 보호자라고 하면서 항상 함께 병원에 온 남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고객 메모란에도 동서가 상담과 시술을 받는 동안 그 보호자와 직원이나 친구가 나눈 대화들이 짤막하게 메모가 되어 있었죠. 저와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서류를 보고 나서 동서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살렸고 동서가 평소 말할 때 손으로 제스처를 크게 하는 버릇, 자주 드는 가방이나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까지 상세하게 다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차트를 보니까 동서가 이름을 바꿨는지 예전 이름과 지금 이름과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섣부르게 말할 사람도 아니었지만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미심쩍게 생각했던 저희 남편이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불신의 씨앗을 키워가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련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던 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동서의 행동이나 성격을 보았을 때 찜찜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했으니까요. 어쨌든 동서는 얼마 후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둘째 계획을 생각하면 최대한 안정하는 게 좋다는 동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댁에서는 4주 후에 최고급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었어요. 차라리 저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온갖 빌미로 저를 부려먹으려 하던 동서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임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갑질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합니다. 배를 찢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고 버텼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이와 만나보지 못하고 이별해야만 했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작된 그 갑질은 제가 버티기 너무나도 힘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4주의 기간을 산후조리원에서 보내고 온 동서는 앞으로는 신생아인 자기 아이 케어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는 자기도 아기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집안일이며 허드렛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편하고
자기 남편인 도련님도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이 집에 들락거리는 것보다는 제가 좋겠다며 콕 집어 저를 지목해서 부려먹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몇 개월 정도 가사도우미나 산후조리 도우미를 고용해주겠다고 하셨지만 동서는 형님이 친언니 같아서 너무 편해서 그래요.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솔직히 불편했거든요. 신랑도 친누나처럼 형님을 따르니 딱이지 않을까 해서요. 하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진짜 제가 좋아서 따르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었고 하루 4시간을 그 집에서 상주하며 돕기로 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미안해하는 도련님을 보며 그래, 저 여자가 아니라 내 동생 같은 사람 봐서 참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폐악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말도 못하는 아기를 제외하면 단 둘뿐인 시간이 하루 4시간, 눈치 볼 사람 없으니 아주 시종 부리듯 하는 게 심해졌고 표정을 보면 차라리 즐거워 보이는 것이 진짜 저를 괴롭히고 부려먹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형님, 제 구두 좀 닦아줄래요? 내일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데 구두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당장 내일이라 세탁소 맡기기도 좀 그래서. 하다 이제 구두 닦기까지 시키는 동서를 보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만삭이 아니라 몸 굽히는 게 힘든 것 같진 않은데 구두 닦는 거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죠. 아마 그때 제가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됐을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 등에 아이 똥기저귀를 집어던지며 이러는 겁니다. 거참, 얼굴 펴고 기분 좋게 좀 못해요? 보는 사람까지 기분 잡치게. 누가 칼 들고 와서 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어요? 누가 보면 애 순풍 낳은 동서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라고요? 애를 못 낳으면 가족들 수발이라도 잘 들어야지. 가족에 기여하는 거 없이 받아먹고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쉬우면 되나? 무언가 한마디 해주려고 돌아섰는데 아기 똥 지린내가 진동해서 보니 동서가 집어던진 기저귀가 엉성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던 탓에 제 등에 부딪히면서 매듭이 풀린 채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는 다른 곳이 아닌 제 등에서 나는 냄새였던 거예요. 동서가 집어던진 기저귀가 풀리면서 등에 묻은 거죠. 진짜 눈이 돈다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난 성질 없어서 참고 산 줄 아니? 네 새끼 이뻐서 내가 봐주는 줄 아냐고. 내 동생 같은 서방님 아기고 네 말대로 내가 애 못 낳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참은 거야. 알아? 네가 뭐가 그리 잘났는데 어? 얼굴 반반한 거? 아니면 애 낳은 거? 그거 말고 네가 내세울 게 있긴 하니? 제가 울면서 악을 쓰거나 말거나 동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비웃는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져서 다행인 줄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애도 못 낳는 여자 벌써 소방 맞고도 남았을 건데. 내가 없었음 이 집안 대 끊기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불임이라고 이마에 써붙여주고 싶네.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제가 막 받아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도어락을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서 멀뚱히 있는 찰나 문이 열리고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제 친구의 모습도 보였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숨을 몰아쉬면서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서방님, 시어머니 다 있는 자리에서 또 흉한 꼴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죠. 어머님은 제 등 뒤에 묻은 아이 변을 보고는 기함을 지르셨어요.
지금 우리 큰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 어머니, 형님만 며느리인가요? 저는 며느리가 아닌가요? 전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드렸는데 지금 온 식구가 다 들이닥쳐서 뭐 하는 짓이죠? 형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스트레스 받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이도 안 보여드리고 멀리 이사가는 수가 있어요. 동서는 그러고도 남의 사람이라 저는 깜짝 놀랐지만 다른 식구들은 모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친구가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벙벙한 제 앞에 나타나서 동서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니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친구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저를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그 거만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울상이 된 동서를 바라보면서요.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1년 전쯤, 그러니까 서방님과 만나기 직전 동서는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다고 해요. 바로 이름을 바꾸고 얼굴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공사. 그러니까 성형수술이었죠. 그때 제 친구의 남편이 하는 병원을 갔던 거고요. 그리고 친구가 기억하고 있던 대로 당시 동서에게는 남자가 있었어요. 무려 5년이나 동거하던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인 거예요. 큰돈을 들여 성형수술까지 싹 해놨는데 새 인생을 살아볼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 남자의 아이를 가져버린 거죠. 이 여자와 그 동거남은 아주 간괴한 꾀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직전에 잠깐 스치듯 만났던 서방님을 기억해내고는 한 3년 동안만 서방님의 아이인 척 속이고 키우다가 이혼 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아 그 남자에게 돌아가기로 치밀한 계획을 짰다고 해요. 실제로는 서방님과 그런 일도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방님이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을 이용한 거죠.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동서를 영 수상쩍게 여긴 남편이 동서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게 된 거예요. 너무 허탈한 마음에 기진맥진에 다리에 힘까지 풀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부축해 일으켜주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내가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짓거리는지 다 들었어. 끝까지 우길 생각이라면 유전자 검사 다 해볼 거고 사기죄 모욕죄까지 엮어서 너 고소할 거야. 지금까지 네 새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하고 우리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다 민사로 청구하고 소송 걸 거라고. 이런 짓 하고도 안 걸리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얼굴 바뀐다고 인생도 역전될 줄 알았어? 너 아주 간이 큰 애였구나. 내 동생 이렇게 망쳐놓고 넌 편하게 살 줄 알았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죠.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아이라도 정말 서방님 아이였다면 5년을 동거한 남자가 있다 한들 어떻게 할 것이며 저에게 이런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칼같이 잘라내진 못했겠죠? 하지만 심지어 아이마저도 서방님의 핏줄이 아니라서 시댁 식구들은 앞뒤 재고 따질 것 없이 시쳇말로 손절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을 서방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참을 서 계시더니 아이는 죄가 없다지만 저 애를 내 애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아등바등했던 내가 병신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께서 남겨놓은 땅까지 팔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쯤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요. 대신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0원짜리 한 푼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하게 다 차압해버리기로 작심했어요. 형사고소로 형량이라도 세게 받아내고 민사소송을 거듭하면서
동서였던 여자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개박살 내버릴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3개월간의 철저한 준비를 했죠. 결국 그 여자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거짓말로 이것저것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한 것이 사기죄가 인정이 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고, 애초에 결혼 자체가 사기 행각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혼인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아이 친아빠라는 남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오히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사라져서 자기도 황당했다며 뻔뻔스럽게 발뺌했어요. 결국 그 여자는 동거남이자 아이 친아빠에게조차 버림받고 혼자 다 뒤집어쓰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남자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마땅했겠지만 어쨌든 저와 시댁 식구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기만한 건 그 여자였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도 딱히 없었죠. 재판에서 동서를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난 사실 두 사람 처음 만남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서방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 식구라고 생각했기에 동서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노력했어요.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도 말이죠. 돼지목의 진주목걸이라고 이런 소중한 것들을 손에 가지고도 몰랐던 본인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감옥 가는 게 무서웠던 걸까요? 그렇게 화려했던 여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에서는 부디 예뻐진 얼굴만큼이나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후 저는 복직을 잠시 미루고 남편과 상의 끝에 인공수정을 시도했어요. 어머니의 상심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달래드리고 싶었고 저 역시 아직 아기를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도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을 한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아볼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 그 험준한 과정을 거쳤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목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믿었던 여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자신의 핏줄이라 믿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 된 시동생의 상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치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가족 모두 힘을 내서 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시동생은 충분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곧 어울리는 배필, 진짜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어요.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도 행복이 있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